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워낙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만 주목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FOMC 불안감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지만은 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통화 정책은 또 미국과 반대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5년 만에 당대회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중국 통이시죠.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은 금리 인상 아주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중국의 어떤 중국 당국의 물가 통제가 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통제 국가니까 좀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국만 내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동결했다는 게 뉴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뭐 8%대 CPI지만 중국은 뭐 2.5%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쪽이라서 인플레에 대한 위협이 이제 뭐 별로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미국하고 전 세계가 금리 올리는데 중국만 거꾸로 가는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예. 경기 사이클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사이클은 이 코로나 사이클로 보는 것이 답인데 누가 먼저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켰냐에 따라서 경기도 빨리 좋아졌고 물가도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를 잡았고 중국은 가장 먼저 잡는 바람에 이 중국으로서는 먼저 경기 하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제 미국은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서 그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저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은 지금 저 8.3%까지 지난달 물가가 올랐는데 중국은 2.5%예요. 그 보면 중국이 저렇게 낮은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요? 중국은 이제 돼지가 은행을 터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 구성 요소 중에 부동산 뭐 집값이 한 30-40% 차지하지만 네. 중국은 음식료가 한 32% 됩니다. 근데 음식료 중에서 최대 비중이 이제 돼지인데 돼지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뭐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인데 중국은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이게 높지 않는 거기 그런 중국도 혹시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물가 통계처럼 주겁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만 비중이 낮습니다. 비중이 낮.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최근 이제 뭐 1, 2년 놓고 보면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이제 먹거리 물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걱정해야 된다. 중국 경기 침체 위기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국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걱정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중국이 뭐 최근 30년 만에 20년 만에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기가 0.4%로 어떻게 보면 저점일 것 전분기 대비. 같고 네. 그 이제 전년 동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3분기, 4분기부터는 이렇게 이제 턴을 해서 올라가는 네. 그 회복 단계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는 그것은 뭐 심플합니다. 모빌리티를 죽여버리면 이동을 못하게 하면 네. 모든 경제가 쓰는데 이게 중국이 4월달, 5월달, 그 6월달까지 석 달간 이동을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성장이 거의 제로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게 이제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 완전 봉쇄를 푸는 바람에 이제 숫자들이 지금 8월 달부터는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는 저것은 연간으로 30년 만에 20년 만에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고 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금년 2분기 저점에 아마 3분기, 4분기는 이제 회복, 내년에는 아마 그 높은 수준의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이제 뭐 미국이 나쁘면 전 세계가 다 나쁘다고 이렇게 네. 많이 보게 되는데 IMF가 뭐 예측한 7월달 예측치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금년보다도
내년이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그래프 나오네요. 그래프가 꺾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모양새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건데 우리는 너무 이 금년도에다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이 최대 불황이다 뭐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그건 중국이 지금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도 지금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중국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은 지금 이 소비가 GDP의 기여도가 한 6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사실은 중요하고 예. 또 한국에서는 뭐 부동산이 중국의 GDP의 30%를 넘어간다 뭐 이래서 그러는데 30% 아닙니다. 한 4, 5% 정도 수준이고 지금 중국은 이제 서비스가 커져가지고 공업 비중이 지금 한 28%밖에 되지 않기 예. 때문에 부동산이 공업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보는 관점에 과장이 있고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8월 달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소비, 투자, 생산이 이제 확연하게 턴을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수출이 어렵지 않냐고 그러는데 수출은 중국은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두 자릿수 18%에서 20%에서 네. 고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 8월 달 들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진국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금 받는 것이고 그러나 중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비중이 지금 수출이 중국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가 어디로 가냐 이걸 갖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경기는 이제 불황 쪽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 달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제로 코로나로 아주 극단적 통제도 그동안 있어 왔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든 이동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왜 이렇게 그 이동을 막냐 하는 건데 그 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중국이 안심하는 확진자 수가 대략 한 500명 수준인 것 같아요. 일간으로.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이 해제를 했을 때 그때 보면 500명, 460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8월 중순에 3,5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프에 나오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긴장을 했고, 그래서 8월, 9월에 이제 세게 다시 들어갔는데, 뭐 청도 같은 경우는 다시 도시를 봉쇄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7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청도, 그 성도시를 완전히 지금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 풀었죠.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500명대의 인계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 대회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주목할 게 이제 어젠가 보면 홍콩이 이제 PCR 검사 뒤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풀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홍콩은 뭐 중국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중국 들어갈 때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코로나 뭐 방역 봉쇄 이거는 아마 10월달 당대회 전에 실질적으로는 푸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를 저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냐. 저게 이제 뭐 지도자의 업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제로 코로나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 중국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네. 첫 번째 제로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 명도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오미크론처럼 확산이 큰 코로나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상해를 봉쇄할 때 동태적 제로 코로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를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것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서 이동시켜라. 아, 이제 이건데,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상해를 풀면서 사회적 제로 코로나, 우리가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근데 저건 뭐냐면 썩은 사과 안에서 상자에서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깨끗한 사과는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썩은 사과들은 격리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그 제로 코로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 용어로 한다고 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코로나.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제로 코로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고 그 대신 이것을 언제부터 완벽하게 푸냐 하는 것에 문제지 이것은 아마 당대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따로 선언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제로 코로나의 개념이 우리는 이제 그 제로 코로나를 보지만 중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는 걸로 제로 코로나의 용어를 바꿔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풀려 있다가 묶었을 때보다 묶었다가 풀렸을 때 상당히 사람들은 좀 안도하고 더 호감을 갖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음 달 당대회 앞두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통상 이제 중국을 보면 국가적인 이벤트 있을 때는 경기 부양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뭐 좀 과시하는 이런 양상이 보였고 또 증시도 반등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돈 뿌리면 중 고양이 더 튀어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벤트보다는 돈을 풀었냐 안 풀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4월 달에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통화량 다 줄이고 금리 올리고 하는데 중국은 정확하게 4월 달부터 통화량을 두 자릿수로 늘립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12.2%면 2020년 이래로 가장 통화량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아마 뭐 6개월에서 9개월 이 안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면 대략 아마 금년 연말 또 내년 1, 4분기 정도의 돈푼 효과가 아마 이게 경제나 증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큰 정치 이벤트에 있어서는 중국도 예전에 이제 한국처럼 이 보이는 손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기관들 동원해서 뭐 예. 오퍼레이션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9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10월 초 중순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아마 이게 동기도 있고 또 그렇게 지표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네.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통화 완화를 한다든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하니까 4월 달이면 대략 4분기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저 4분기 말, 1, 4분기 초 정도로. 자, 올 초만 해도 이제 중국이 5.5% 올해 성장 목표치 내놨고 이것이 뭐 천안문 사태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앞두고 대외 과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약간 잘해야 되는데요. 중국 GDP는 지금 고용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GDP 1%당 몇 명을 고용하냐에 따라서 이 GDP 성장 목표를 잡는데 금년에 중국이 졸업하는 대졸자가 1,070만 명입니다. 그래서 GDP 1%당 코로나 나기 전에 보면 한 220만 정도 고용을 해요. 그럼 5.5% 정도는 가야 1,100만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타켓은 이제 5.5를 잡았고, 그래서 이게 5.5면 30년 만에 1,000만이냐 그러는데 이건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제민 주석 뭐 등소평 이 시절의 GDP에 비교하면 지금 중국 GDP는 그때 사이즈로 보면 6배가 더 그렇죠.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6배 더 큰 5.5%하고 이 6배 6분의 1의 5.5%는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 시대 5.5%는 후진타오 시대의 11%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경주가 두 배 커졌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게 5.5%를 우리는 이제 계속 중국의 목표라고 보는데 중국은 7월 31일에 중국의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제 전망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성장 목표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타겟은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5.5%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 전회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했다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그 얘기는 5.5%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낮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5.5%는 이미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할 거냐인데 중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가 12%에서 6% 툭 떨어지니까 원자보 총리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4조 위안 GDP의 거의 20~30%를 퍼넣어가지고 네. 바로 12%까지 6%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5년 동안 공급 과잉으로 고민을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중국은 그런 무리수는 쓰지 않겠다는 게 답이고 그래서
대략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한 5에서 5.5 정도 보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5에서 5.5 정도의 GDP 성장 요걸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간으로 보면 대략 한 상반기가 누적으로 2.4니까 대략 한 3.8에서 한 4.12 정도 그 정도로 연간 GDP 수치를 맞추는데 분기별로 보면은 5%를 넘어가는 하반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시각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장률만 보고서 뭐 경악하거나 뭐 환호하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뭐 초등학교 때 10cm씩 키 크던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서 5cm씩 크고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3cm씩 크면 얘가 큰일 난 거냐. 그렇죠. 이제 중국의 경제 사이즈는 최근 30년을 보면 딱 그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미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관계 같아요.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불씨도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난리쳐서 만들었던 보복 관세를 네. 바이든 대통령이 풀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최근에 선거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용해졌죠. 그 다시 원상으로 돌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월마트 매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한 25%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CPI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간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미중의 관계는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중국으로서도 그렇고 미국으로도 그렇고 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긴장 관계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번에는 이제 경제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지금 그 보복 관세 철회 문제를 다시 아마 재협상할 가능성이 네. 이제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하고 수입 흑자의 비중인데요. 미중이 최근 뭐 3년 동안 이제 경제 전쟁, 특히 무역 전쟁을 했지만 이 중국의 그 대미 수출 비중은 별로 줄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17%, 16.7% 지금 8월 달이 그런데 별로 줄지가 않았고 수입도 뭐 7%, 6%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경제 전쟁 중에서 무역 전쟁은 실질적인 미중의 경제에 크게 타격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태도도 고치고 자세도 고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역 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줄여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8월 달 루게로 보면 2018, 19, 20, 21, 20로 보면 이 미국의 총 흑자도 2022년 8월까지가 5,600억으로 사상 최대고 네. 대미 흑자도 2,793억 불로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미 흑자의 비중이 과거에 4년 전에 100% 됐다가 지금은 50%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미국이 그 제조업을 기반한 무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의 이미 네. 이 비중이 커져가지고 미국의 비중이 오히려 흑자 비중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미중의 전쟁은 그 무역은 이미 끝난 거고 저걸 해가지고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나오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서 네. 기술 얘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제재를 4년 동안 했지만 대미 흑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역으로 두 나라가 으르렁대지만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무력 충돌 뭐 이런 위협 같은 것도 좀 으르렁대는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칠 그 중국 관련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대만을 공격하지 않겠냐. 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거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5년 내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최첨단 반도체, 미국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대만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전면전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 붙었을 때 뭐 중국이 미국하고 붙어서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뭐 관여하겠지만 중국이 화를 내거나 말은 하지만 절대로 주먹질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대만 관계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뭐 러시아 문제들 갖고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 문제도 중국으로서는 이 대러 수출 비중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은 미국의 수출, 중국의 수출 비중이 28%나 돼요. 그래서 2%를 건지려고 28%를 잃는 그 우는 뭐 미국, 중국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예.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 나토를 하지 않을까, 노 액션 예. 토킹 온리, 예. 막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고, 그래서 지금 관건은 아마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는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 소유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런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거꾸로 이제 중국이 서방 세계 수출 지역으로 이렇게 수요를 늘려가지고 이제 오는, 어떻게 보면 이 불황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마 서방의 물가에는 네거티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저가 상품의 생산이나 시장의 회복이 서방의 경기 회복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좀 4분기에 좀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가 아주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뭔가 전기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럴 생각이 가능성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